안녕하세요. 2주차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잘 지키시고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4월에는 여러분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제2강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서구의 역사 또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항들, 되어 왔던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1950년 전, 1950년대 이전에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또 삼국시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역사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부분 중에 우리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그 부분들만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촌사회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려진 그 지역사회 복지에 해당되는 그런 특성들 또 그 관습에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두레, 개, 품앗이, 향약 이런 것들이 농촌사회 촌락을 중심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생활 양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레는 농촌에 일하는 또 농촌에 거주하는 그 농민들이 바로 상호 부조 또 협동 또 생산을 공동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돕는 그런 문화적 전통으로 정착된 것이 두레입니다. 이제 개 모임이 있는데 개는 친목 또 공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개를 들어놓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그 개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그런 특성, 저축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품앗이는 노동력을 서로 상호 교환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일손이 필요하게 되면 B, C, D, E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해주고 또 B가 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이 함께 가서 일을 해주는 이것이 이제 품앗입니다. 그래서 바쁠 때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돕는 그런 농촌 사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향약은 이제 그 양반들의 지식인들이 자치적인 어떤 협동 조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송돼서 이러한 유사한 것들을 이제 정착시켰던 것이 이제 인보관이죠. 인보관을 설립했고 태화회관을 세웠죠. 태화사회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복지관이 바로 태화사회관인데 태화 여러분 복지관 하면 종로 5가에 있고 여러분 수서에 가면 그 우면동 입구에 그 태화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로 한국에 세워진 그런 복지관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에 1950년대 이전에 우리가 한국에 있었던 지역사회 복지와 유사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복지적인 어떤 문화 풍습 또 관습 속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50년부터 70년대 사이에 우리 이제 형성기라고 말합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시설 수용 형태로 지역 복지가 등장합니다. 이제 시설 수용이라는 것은 유교 이전에 집이 없는 분들을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 그런 수용 시설에서 지역 복지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역 복지로 지역사회 복지의 이제 하나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1952년 한국연합회 민간 원조를 위한 외국에서 이제 구호 물자를 이제 주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한국연합회가 조직되어서 민간 원조가 이루어진 형태가 바로 지역사회 복지의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958년도에는 지역사회 개발위원회를 규정하고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죠. 새마을운동은 스피커로 농촌에 새벽에 새벽종이 울렸네 라는 그 종소리와 그 노래소리와 함께 스피커에 나오는 노래소리와 함께 안 일어나면 죄인처럼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내 집 앞마당부터 쓸면서 또 눈이 올 때는 자기 집 앞마당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길목까지 동네 전체를 눈을 치웠던 그런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면은 우리가 그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농촌 사회에 그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 슬로건, 구호를 외치면서 한국 경제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이제 70대, 80대, 또 60대까지, 또 더 우리가 찾아서 본다면 50대까지. 이들은 바로 한국 경제의 주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70대, 80대는 그런 부모 세대로서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아마 50대까지 국민교육 헌장을 암송했던 세대입니다. 그들이 애웠던 국민교육 헌장에는 제가 다 애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첫 마디의 그 암송과 함께 한국인으로서 무장된 국민 정신운동이었습니다. 이걸 암송했던 세대들이 국가의 성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 규모의 각 지역의 지역사회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 그 자체만이 아니라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개개인의 무장된 그 정신이 새마을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착기인데요. 이제 형성기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농촌 사회에서 도시와 산업화를 통하여서 정부화 시대까지 접어드는 그런 정착기. 이제 경제 성장의 초기와 정착, 또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만한 부를 축적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선경제 후복지의 후유증이 있었죠. 처음에는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선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의 복지사회구현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고 지역사회복지관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도입했고 사회복지 전담요원 제도도 실시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 설립되고 재가복지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정착되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6공화국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를 두었죠. 그때 사회복지사가 중에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돼서 지금은 이제 일반 공무원과 별 차별 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사회복지를 모르면 행정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 국민복지기획단을 이제 구성했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의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가 이제 정착이 되고 또 많은 사업들을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발전기를 맞이합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착되었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사회복지가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되었고 발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재앙과 같은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IMF 경제 위기였습니다. 금은을 다 모아서 국가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던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996년과 7년 사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 사회사업법을 개정해서 사회복지기관을 평가하고 시행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이제 설립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제 자원봉사론을 같이 수강하는 분들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원봉사론 때 이제 잠깐 수업 시간에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많은 재정이 절약되게 되고 또 많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분들을 돕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인적, 물적 이런 자원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 또 근로연계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을 제정해서 이때부터 이제 사회복지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2004년에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많은 그 복지제도 또는 법이 제정되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보장하는, 생활을 보장하고 최저생활비에 해당되는 그 임금도 마찬가지죠. 최저생활비가 보장되는 그런 임금 체제를 이제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규정을 마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 규모가 축소된 사례도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을 보장된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축소되고 아르바이트 할 장소가 없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환경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잘 정착되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어떤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는 결국은 상호 부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상호 부조를 통하여서 다수의 개인 또는 집단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면서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가 상호 부조적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상호 부조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홍익인간 정신이 있죠. 건국이념으로. 그래서 홍익인간은 바로 뜻하지 않던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상호 부조의 관행이 국가적으로 장려되었고 사회적으로 널리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상호 부조의 어떤 그 조직은 앞서서 살펴봤듯이 향약, 품앗이, 두레 이런 이런 그 제도에서 관습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인 지역사회 복지의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 특성들을 요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두레, 개, 향약 이거 말고 품앗이 말고 또 두 가지가 더 있죠. 오가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창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통은 일정 호수, 일정한 가구의 숫자죠. 그래서 5호라는 것은 5가구 이상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치안을 스스로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그래서 5가구가 모여서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또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단위의 국가의 지방 행정을 돕는 그런 작은 기구처럼 조직처럼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가통입니다. 그래서 5호를 통으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도 볼 수 있지만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죠. 이것은 바로 이 통장은 같은 통에 거주하는 가구들을 돌면서 정부 기관에 협조하는 그 업무를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통장이 하는 거죠. 지방에는 이장이라 그러죠. 지방은 이장. 그래서 면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은 5통을 1, 2로 하고 또 몇 개의 2로 면을 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면에는 무슨 리에서 몇 개의 리가 있습니다. 또 리 안에는 통이 있죠. 그래서 몇 통이 있느냐? 그래서 5통, 4통, 통장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통에는 몇 개의 그 호를 관리하는 그 통장이 있습니다. 현재도 존속하고 있죠. 그래서 5가구를 1통으로 하는 그런 5통, 그러니까 5호 1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가통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가통의 편성 방식은 대체로 5가구를 또는 10가구를 최소의 기본 단위로 이렇게 묶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오가통에서 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치안을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하고 연대 책임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통 안에서는 결혼, 또 환란, 농사 이런 일을 서로 돕고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 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효자, 또 살인, 도난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착되었던 그런 농촌에 정착됐던 촌락에 정착되었던 그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제도이죠. 여러분 멍석말이라는 말을 혹 들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멍석말이는 이 통에 5가구, 10가구 중에 아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효자는 멍석말을 합니다. 멍석은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 가마니처럼 굉장히 이렇게 크게 짜여진 그런 멍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그것을 깔고 고추도 말리고 곡식들을 말릴 때 쓰는 거죠. 이제 그걸 사람을 거기 뉘어서 그걸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곤장을 때리듯이 몽둥이로 치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이제 우리 현대 사회처럼 어떤 법으로 이렇게 처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연대 책임 하에서 모든 치안이나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의지하며 상호 부조적인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자치적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가 통해서 그런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두레. 두레는 상호 협력, 또 공동체 조직 안에서 상호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두레입니다. 그래서 이 두레라는 것은 여러분 그 조직 안에서 선생 두레, 제자 두레, 형님 두레, 아우 두레 이런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두레를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그 농촌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계라는 게 있습니다. 계는 뭐냐면 상부상조인데 이것은 계 모임은 두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친목을 위해서 계 모임을 합니다. 근데 친목은 그냥 친목이 아니라 일정한 돈을 이제 그 계 모임에서 매월 모아서 계주가 그걸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 탄다 그러죠. 계돈을 타는 거죠. 10명이면 이제 순번을 정합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10순위 마지막 꼴찌까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는 또는 이제 사계절로 뭐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매월 하는 거죠. 매월 몰려서.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는 1번이 타가고 다음 달엔 2번이 계를 타갑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씩 모은다고 치면 10사람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겠죠. 그럼 1번이 이번 달에 10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정한 그 친목을 위해 모인 그때에 일정 부분은 이제 쓰고 나머지 가져가겠죠. 그러면 다음 달은 2번, 그 다음 달은 3번. 문제는 뭐냐? 10번이 타기도 전에 계주가 그걸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은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 모임이 그렇게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액수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액수가 많이 그것을 모이게 되고 그것을 계주가 관리하게 되면 사고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나 옛날 그 부모 세대에서 갯돈을 떼먹혔다. 그건 이제 계주가 도망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는 서로 친목을 위해서 모이고 또 이제 그 재정적인 갯돈을 통해서 목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는 바로 상부상조, 또 산업, 오락, 금융, 또 사교와 친목, 교육, 또 사행 뭐 이런 목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1937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전국에 480여 종의 개가 존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향약이라고 있는데 양반들이 이제 이 향약을 통해서 그 상부상조의 그런 어떤 문화를 정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향약에는 주된 목적이 있는데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란상율 그 4개 조목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환란의 구제, 환란을 당할 때 예를 들면 홍수가 났다든지 가뭄이 들었다든지 할 때 이제 서로 구제해 주는 거죠. 또 질병이 또 생기면 그것을 구려해 주죠. 치료해 주고 구해 주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19처럼 옛날에 없었을까요? 유사한 것들이 있죠. 그때는 뭐 연병 그러죠. 뭐 이렇게 돌림병 그러고 그런 때에 이제 구려해 주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또 빈궁의 진율, 이제 가뭄이 들면 어려운 사람은 그 곡식을 빌려가겠죠. 그 나중에 농사짓고 추수하면 거기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이제 갚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약의 부양, 가자의 보급, 가자주의 보급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사장의 조의, 사창의 운영, 사창. 이제 사창은 이제 바로 그 다음 그 강의안에 보면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환란이나 질병이나 빈궁,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양반 사회에서 향약을 관습화해서 시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강의안에 보면 사창이 있습니다. 사창은 뭐냐면 의창 황곡 그랬습니다. 비왕시책인데 이젠 지방 관리들이 이것을 관장하는데 창고입니다. 사창은 창고인데 가난한 사람이 곡식을 빌려가고 농사지어서 나중에 이자 붙여서 이제 갚게 되면 다시 창고로 그 곡식을 들여넣게 되죠. 이제 지방 관리들이 부정이 있었겠죠.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땐 좋은데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관리의 타락으로 잘못된 그런 역사의 기록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민 그랬는데 리 시골의 리죠. 리에 백호를 단위로 일사를 설립했답니다. 일사. 그래서 일사는 창고가 하나 있었겠죠. 백호 단위로. 그리고 3인의 공동 출력으로 창고를 설립하며 공동 이제 출력 그러니까 민간인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창고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인 각자가 응분의 공물을 출자해서 그러니까 각각 그 공물을 출자하는 거죠. 창고에 들여넣는 거죠. 그리고 공동으로 저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창의 공물은 그 창고의 공물은 그 반을 거치하고 그러니까 사창의 공물은 절반을 거치하고 나머지 반을 빈궁한 3인에게 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창에는 곡식을 들이면 반은 보관하고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줍니다. 곡물을. 그리고 연 2푼의 이자로 환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할 정도를 그들이 곡식을 만약에 반가마 가져갔으면 반가마보다 더 한 2할 정도를 더 보태서 되갚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창은 결국은 백가구가 농촌의 백가구는 마을 단위죠. 굉장히 큰 마을이죠. 그러니까 마을에 하나씩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보면 적은 동네는 3, 40가구, 큰 동네는 보통 80가구가 넘습니다. 100가구도 넘는 그런 농촌이 있었죠. 그래서 한 동네마다 창고가 있었고 그 창고에 이제 보관하는 거죠. 곡식을 공동으로 보관하고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이제 그 곡식이 없을 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농사져서 수확기에 그것을 갚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 복지의 형태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도 사회복지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사회복지적인 그런 특성들이 시행되고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발전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지금 없어진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강의안에 보면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살펴봤고 영국에 대한 것들이 있죠. 영국은 이제 1800년대 후반 산업혁명 이후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제 산업혁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1950년대, 1500년대 보면은 1500년대가 언제입니까?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 다음에 1600년대 산업혁명, 또
경건주 운동 독일에. 그것은 이제 중세 시대가 붕괴되면서 시민 사회가 등장하죠. 소상공인이 등장하게 되고 또 1500년대 이런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이 평민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죠. 제가 교양 과목에서 여러분 저를 만났던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인쇄기 발명가가 누굽니까? 구텐베르크죠. 구텐베르크가 찍은 최초의 책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간이 하늘 아래 평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일깨워 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봉건 시대에는 귀족은 귀족으로 태어나고 종은 종으로 태어난 줄 알았죠. 그래서 종을 주인이 죽여도 상품처럼 여겼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존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여러분이 중세기인데 다른 용어로 쓰이는 명칭이 있습니다.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인권이 없는 시대, 인간이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암흑 시대를 가리켜서 다크 에이지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에. 독일에서는 경건주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지주와 농민들의 어떤 그 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가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1700년대,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또 1800년대까지 신대륙 발견이 어디입니까? 아메리카죠. 지금 미국 땅으로 건너갔죠.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습니다. 이주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 지동설이었죠.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인 줄 알았던 그 시대에 지구는 둥글 것이다. 내가 여기서 출발하면 다시 되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죠. 그가 발견한 그 땅은 이제 유럽인들에게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가 바로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유럽은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양한 나라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는. 왜 그럴까요? 봉건 시대에는 지주들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죠. 그런데 시민사회가 되면서 창고가 없어지죠. 비축하는 곡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열심히 먹고 또 결혼하게 되죠.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구나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들이 이제 가정마다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유럽은 이제 생산은 한정돼 있고 많은 사람들 인구가 폭증하게 되면 식량이 부족할 텐데 이제 가뭄이 들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럽을 탈출하고 신대륙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봉건 시대에는 지주들이나 성주들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제 좀 독재적이고 종들을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다 이렇게 통제했지만 질서는 많이 잡혀져 있었죠. 그러나 이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회복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세워진 그런 조직을 보면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 지역사회 보호사업으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인보관 그러면 영국, 인보관이 미국에도 세워졌죠. 한국에도 인보관이 세워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버리지 보고서, 이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는 요람, 출생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신이 바로 사회복지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구빈법, 제저 생활보장, 이 이제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러한 사회복지의 초기에 우리는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또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 카톨릭 교회가 영국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과거에는 있습니다. 헨리 8세 때죠. 그가 이제 왕비와 이혼을 하니까 교황이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카톨릭에서 탈퇴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영국에는 카톨릭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라고 이렇게 다시 이름을 붙여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성공회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영국 카톨릭 전에 카톨릭이 성공회로 바뀐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되는데 1959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됐죠. 그리고 재가복지 서비스가 법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63년에는 최초의 지역보호계획이 탄생됐고 68년에는 시범보고서를 발표하고 재가 서비스의 지방정부의 이제 정책화. 1959년은 제가 출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죠. 아무튼 지역사회복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때가 50년, 60년대죠. 우리나라는 언제입니까? 50년대 이전에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두레, 품앗이, 향약, 오통 이런 거였었죠.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언제일까요? 해방 이후죠. 그 다음에 6.25 이후에.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복지는 외국 민간 구호 물품들이 들어오면서 수용시설에서 그들을 돕는 그런 그 구호, 민간 구호 활동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역사회복지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국의 이제 형성기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영국에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도표에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 도표에 미국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제 2강에서는 지역사회복지가 어떻게 발전되고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이르는지를 우리 한국 지역사회복지, 한국의 사회복지, 영국의 사회복지, 미국의 사회복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1930년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은 경제 대공황이 1930년이었죠. 그러면서 그때 그 뉴딜 정책에 의해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도입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뉴딜 정책의 사회보장법이 도입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급작스럽게 사회보장법이 이렇게 활발하게 제정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시행했던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IMF 이후에 1997년에 사회보장법이 활발하게 제정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IMF에 의해서
경제 환란을 만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6.25의 20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했던 나라의 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란 때도 우리나라는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한 유사한 때가 있었는데 미국은 우리가 겪었던 1996년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IMF 환란처럼 미국은 1930년대 그걸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사회복지 발전 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그 방안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제3강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복지가 한국과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발전했는지 그것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코로나19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원합니다. 예방수칙 잘 준수하시고 또 뵙길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 만났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잠깐씩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제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건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제게 이메일로 또 전화로 방문으로 여러분 학교 올 때 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